계룡산의 백일기도와 관련된 소름 끼치는 괴담. 이제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나의 과거 여행은 미로를 빠져나가듯 숨이 가쁘고 힘겹지만 이젠 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 일이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 나를 길러준 할머니와의 인연부터 이야기를 해야 한다. 부모님과 할머니와의 남다른 인연이 있었다는 걸 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알았다. 나의 부모님은 결혼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좋은 약도 먹어보고 인공수정도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괴로워하는 엄마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자 아빠는 입양을 고려했지만 엄마의 낳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동네 아주머니가 애가 없던 친척 조카가 계룡산 삼신산에 가서 백일기도를 하고 자식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들은 엄마는 그 길로 짐을 싸서 계룡산으로 가셨다. 엄마는 나를 낳기 위해 삼신산에서 텐트를 치고 100일 밤낮을 기도하셨다. 아버지의 그 꿈 만류에도 엄마는 물러서지 않았다. 100일 기도가 중반에 다다를 무렵 계룡산 삼신산으로 산신제를 지내러 오신 할머니와 만나게 되셨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씀이 없었던 할머니가 내려갈 차비를 하며 엄마를 유심히 보셨다. 한참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시고 뭔가 사정이 있는 듯 한숨을 쉬기도 하셨다. 정성을 시작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가면 석 달 안에 태기가 있을 겁니다. 태어날 아이는 딸입니다. 특별한 능력을 지닌 아이가 나올 테니 잘 키우세요. 만약 키우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세요. 아, 이런 일이. 이 명함은 지금 제가 한 말과 함께 남편분에게 꼭 전해주셔야 합니다. 하며 뜬구름 같은 말씀을 하시고 명함을 한 장 건넨 후 산을 내려가셨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의 엄마는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고 아이가 태어나는데 딸이라는 말만 머릿속에 깊이 새겼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100일 기도의 정성 덕인지 할머니 말씀대로 엄마는 석 달이 가기 전에 아이를 잉태했고 8개월 후 내가 태어났다. 난산이었다. 노산의 초산인 엄마는 날 낳으시다 돌아가셨다. 어쩌면 엄마는 이렇게 될 줄 미리 알고 계셨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분신을 세상에 내놓으려 100일 기도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한동안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셨다. 하지만 꼬물거리는 나를 보며 힘을 내셨다. 나는 성장 속도가 남보다 빨랐다. 걸음도 빨리 떼고 말도 잘했다. 3살이 되었을 때는 아빠와의 좋은 말벗이 될 만큼 능숙하게 언변을 구사했다. 아빠는 나를 자랑하기 위해 집으로 회사 부하 직원을 자주 초대하곤 했다. 어른 뺨치게 말을 하는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독차지했다. 4살 때였던 걸로 기억한다. 아빠 회사 거래처 사장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를 데리고 나가셨다. 근데 분명 그 사장님 뒤에 하얀 소복을 입고 쪽을 튼 할머니가 서 계셨다. 아빠와 사장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할머니는 나에게 말을 했다. 사장님을 데려가신다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에게 말을 했다. 아빠는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똑똑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는 듯했다. 다음 날 저녁 아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퇴근을 하시더니 나를 다그쳤다. 그 사장님이 오늘 새벽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한참을 서재해서 무언가를 생각하시는 듯 하시더니 서랍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았다. 아빠가 서랍을 죄다 빼서 방을 난장판을 만들면서 찾은 건 할머니의 명함이었다. 명함 뒤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아이 키우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연락. 엄마의 글씨체였다. 기도 끝나고 돌아와 아빠에게 지나가듯 한 말이었고 아빠도 무심코 흘려보냈었다. 근데 이 말이 현실이라니. 더구나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이 영재나 천재. 뛰어난 손재주가 아닌 이런 거라니 믿을 수 없었다. 그래도 아빠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지 바로 할머니를 찾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나의 그런 기이한 현상은 더욱 반복되었다. 그렇게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다. 아빠는 반년을 고심 끝에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를 만나고 오신 아빠는 나에게 목걸이 하나를 걸어주셨다. 나무로 만든 펜던트가 달린 가죽 목걸이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빼지 말라는 당부를 몇 번이고 하셨다. 이상하게도 목걸이를 건 후부터 귀신을 본다거나 이야기를 나눈다는 증세는 잊힌 듯 사라졌다.
그로부터 얼마 뒤 내 나이 6살 때 아빠마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모든 재산은 나에게 상속이 되었다. 하지만 미성년인 나는 아빠의 하나뿐인 여동생의 호적에 입적되었다. 하지만 고모 집에서 1년도 못 살았던 것 같다. 내 명의로 된 건물과 부동산을 하나하나 자신의 명의로 바꾸는 작업이 끝나자 본색을 드러내고 나를 보육원 앞에 버렸다. 물론 고모 집의 주소를 알지만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고모의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보육원 앞에 버려진 나를 원장 선생님이 따뜻하게 받아주셨지만 좀처럼 또래 아이들과 섞이지 못했다. 보육원에 들어간 지 열흘 만에 목걸이를 짓궂은 사내 아이한테 빼앗겼다. 아빠가 절대로 빼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리 달라고 소리를 치고 달려들어도 나보다 덩치가 큰 사내 아이에게서 목걸이를 뺏는 건 역부족이었다. 내가 아각 소리를 지를수록 목걸이를 팔목에 감고 약을 올리더니 그 아인 일부러 보육원 우물에 목걸이를 던져버렸다. 그리고 난 기절했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더욱 외톨이가 되었고 보육원 뒷마당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사실 혼자는 아니었다. 나만의 친구들과 함께했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만 볼 수 있는 2명의 예쁜 친구. 미나는 보육원에서 살다가 6살에 폐렴이 걸려 죽은 아이였다. 미나는 유난히 하얀 얼굴과 착한 미소를 지닌 아이였고 순정이는 동네에 살던 아이였는데 동네 앞개울에서 빠져 죽은 아이였다. 순정이는 새까만 단발머리가 찰랑거리는 아이였고 굉장히 개구쟁이였다. 개울에서 빠져 죽은 것도 아이들 앞에서 수영 잘한다며 뽐내다 돌 틈에 발이 끼어 죽었다니. 보통 개구쟁이는 아니었다. 우린 늘 셋이서 소꿉장난을 했고 까르르 웃기도 하고 서로의 머리를 따주며 놀기도 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아이들은 나를 멀리했고 혼잣말을 하며 논다고 미친 것 같다며 무섭다고까지 했다. 같이 잠을 자는 방에서도 나만 구석으로 밀쳐냈고 운동장에서도 숨어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아이들까지 있었다. 아이들이 괴롭힐 때마다 원장 선생님은 나를 감싸 안아주셨지만 아이들의 괴롭힘은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보육원 마당에 목련꽃이 만개한 어느 봄날 어떤 할머니가 나를 찾아오셨다. 원장 선생님과 할머니는 한참을 이야기를 하시고는 보육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나를 원장실로 불렀다. 원장실로 들어가니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낯설지 않은 미소가 나를 편하게 했다. 지금도 처음 보는 할머니 품에 왜 내가 먼저 다가가 안겼었는지는 모르겠다. 할머니 품은 너무나 따스했다. 봄 햇살보다도 더 따사롭고 목화송 이불보다 더 포근했다. 유난히 낯을 많이 가리던 나의 스스럼 없는 행동에 원장 선생님이 놀라신 눈치였다. 나는 그날로 할머니를 따라 할머니 집으로 갔다. 할머니 집은 먼 곳이었다. 보육원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나가서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렸다.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오는 내내 겨우내 한 잠 못 잔 아기 곰처럼 잠을 잤다. 터미널에 도착하자 할머니와 나는 택시를 타고도 한참을 달려 할머니 집으로 왔다.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차창으로 보이는 세상은 별천지였다. 보육원이 있는 작은 마을과는 너무도 다른 곳이었다. 도로마다 차들도 너무 많고 사람들도 얼마나 많던지 세상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것 같았다. 신기하고도 놀라운 광경에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집은 도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다. 웅장한 북한산 자락을 끼고 있는 대지가 넓은 한옥이었다. 대문 옆으로 기다란 대나무에 하얀 깃발이 펄럭였고 만자와 함께 천시남이라는 나무 간판이 붙어 있었다. 어린 나에게 무서울 수도 있는 광경이었지만 오히려 엄마의 자궁 속에 들어간 듯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다. 담장이 길게 둘러있는 중앙에 커다란 나무 대문을 들어서자 양쪽으로 잔디가 깔려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은 자갈이 빼곡히 박혀 있었다. 오른편 마당에 무지갯빛 잉어가 노니는 연못이 있었고 담장 주위로 정원수가 푸르렀다. 기와의 단청은 형형색색 너무도 고왔다. 할머니와 내가 기거할 본체 옆에 별채가 따로 있었다. 별채에는 할머니의 신당이 모셔져 있었다. 할머니는 영험하기로 소문난 무당이었다. 무당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새벽부터 밤까지의 할머니를 찾는 이들은 줄을 이었다. 그들 중에는 돈 많은 복부인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 오는 고위층 사람들도 있었다.
한 달에 여러 번씩 별채에 따로 이어진 마당에서 굿판이 벌어졌다. 굿이 있는 날이면 맛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었다. 돼지도 잡았고 각양각색의 과일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시루를 보며 침을 얼마나 꿀떡 삼켰던지. 떡 벌어지게 잔치상이 차려지면 마당에 빙 둘러 앉아서는 한 사람은 장구를 치고 한 사람은 피리를 불고 한 사람은 징을, 다른 사람은 바라를 치고 꽹과리를 두드리는 사람도 있었다. 흥겨운 굿판이 시작되면 할머니는 12신장들의 옷을 한 벌씩 갈아입으며 춤을 추기도 노래를 부르기도 통곡을 하기도 했다. 굿이 끝나갈 무렵이면 할머니의 어깨에 집채만 한 돼지를 둘러매고 날선 작두 위에 올라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숨어서 지켜보는 내내 할머니가 다칠까봐 겁이 났지만 그때처럼 할머니가 아름답고 슬퍼 보인 적은 없었다. 굿을 하는 당주들은 연실손을 비비며 가네의 무사한을 빌었다. 작두에서 내려오면 신이 실린 할머니는 방울과 부채를 흔들며 당주에게 당부의 말, 즉 공수를 주며 굿이 끝나갔다. 마지막으로 조상들을 다 천도시키면 비로소 굿이 끝났다. 굿이 있는 날은 맛난 음식을 배불리 먹는 날이기도 했지만 할머니에게 회초리를 맞는 날이기도 했다. 굿판에서 울려 퍼지는 풍악소리에 할머니가 춤을 추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할머니 신용을 내듯이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었다.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도 예쁜 곱슬살 난 계집아이의 춤사위치고는 여간 신명 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날 밤이면 영락없이 회초리가 나를 기다렸고 할머니에게 호되게 종아리를 맞고 잠이 든 나는 밤새 이유 없는 고열에 시달렸다. 고열에 시달리는 나를 할머니는 품에 안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밤새 눈물을 흘리셨다. 밤새 고열에 시달리는 이유는 종아리를 맞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신명나게 추는 춤사위에 나도 모르는 사이 귀신들이 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이제는 안다. 아가, 아가 내 아가야. 너는 춤을 추면 안 된단다. 아가, 아가 이쁜 아가야. 내가 춤을 추면 이 할미는 가슴이 무너진단다. 아가, 아가 사랑하는 내 아가. 우리 하늘이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돼야지. 아가, 아가 내 아가야. 이 다음에 커서 공부도 많이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가, 아가 내 아가야. 나지막이 불러주는 할머니의 노랫소리에 어느새 고열은 가라앉고 나는 편안히 잠이 들었다. 할머니가 너무 그립다. 지금도 나의 목에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나무 목걸이가 걸려있다. 벽조목에 부적을 새겨 넣은 목걸이다. 할머니 집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내게 걸어주신 목걸이. 내가 보육원에서 잃어버렸던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 그러나 그때는 몰랐다. 내 부모와 할머니와의 인연을. 나는 힘이 들거나 할머니가 그리울 때 목걸이를 손으로 꼭 감아쥐고 눈을 감는다. 나를 바라보며 슬픔이 깃들어 있던 할머니의 그 미소가 너무 그립다. 목걸이를 걸어주며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아가야, 이 목걸이가 너를 지켜줄 게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할머니는 나의 특별한 능력을 아셨기에 새벽이면 마당 한가운데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셨다. 할머니는 내가 귀신을 못 보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귀신들이 내 힘을 빼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 했다. 아직 어리고 힘의 조절 능력이 없는 내가 자칫 잘못하여 지나치게 힘을 빼앗기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머니가 걸어주신 부적과 끊임없는 기도 때문인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난 굿판에서 더 이상 춤을 추지도 않았고 평범한 여느 아이들처럼 귀신을 보지도 않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나는 보육원에서와 달리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게 되었다. 적어도 처음엔 그랬다. 학부모 상담에 할머니가 학교를 다녀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의 입을 통해 할머니가 무당이라는 소문이 아이들 사이에 퍼졌고 난 또다시 외톨이가 되었다. 하늘이네 할머니는 무당이래요. 무당이래요. 아이들은 나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노래를 불렀다. 나는 할머니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사실을 알고 나면 할머니가 슬퍼하시는 게 싫었기 때문이었다. 하루하루 학교에 가는 것이 지옥이었다. 내가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선명히 박혔다. 너도 귀신 볼 수 있냐? 너도 무당된다며? 쟤랑 놀지 마. 귀신이 잡아간대. 무슨 전염병 환자처럼 나를 피했다. 내 몸에서 무슨 썩은 냄새라는지 아이들은 나와 스치기만 해도 코를 막고 옷을 털어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의 따돌림은 더해갔다. 선생이란 자도 나를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스승의 날에 찾아와 돈 봉투를 찔러주고 가시는 날에만 잘해주는 척.
가식적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는 게 다였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의 폭언이나 심한 장난은 더해갔지만 도저히 할머니에게 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학교에서 온종일 시달리다 집으로 돌아오면 할머니는 손님들을 받느라 바쁘셨고 나는 홀로 일하는 아주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먹고 혼자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스스로도 알았던 것 같다. 누구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다. 할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나는 항상 외롭고 갈증이 났다. 그래서 내 입이 이렇게까지 걸어졌는지도 모른다.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과 몸싸움도 해야 했고 온갖 욕설도 퍼부어야 했다.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슬프고도 힘든 나날이었다. 할머니는 늘 바쁘셨다. 항상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집에서 구슬하지 않으면 장사하는 집으로 고사를 지내러 가시기도 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가 안 계신 날이면 할머니 몰래 별채 신당에 들어가 혼자 놀기도 하고 낮잠을 자기도 했다. 나는 신당에 들어가면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학교에서는 누구 하나 나와 눈을 맞추지도 이야기를 하지도 놀아주지도 않았지만 할머니의 손길이 느껴지는 신당에 들어가면 힘들고 괴로웠던 학교생활 따위는 씻은 듯이 잊혔다. 신당에 들어가 잠이 들곤 할 때면 나는 꿈을 꾸었다. 너무나 즐거워서 깨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행복한 꿈이었다. 꿈속에서는 흰색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와 구름을 타고 날기도 하고 빨간색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가 타고 있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 너른 들판을 달리기도 했다. 한 번은 긴 칼을 옆에 차고 번쩍이는 장군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백마도 태워주셨고 꽃마차를 타고 내려온 선녀들과 노래도 불렀다. 꿈속에서는 보육원에서 놀던 미나와 순정이도 만날 수 있었다. 꿈에서 깰 때까지 나는 미나와 순정이와 함께 소꿉장난을 했다. 꿈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나를 미워하지도 괴롭히지도 않았다. 내가 다시 귀신을 보기 시작한 건 4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였다.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짝꿍도 새로 바뀌고 자리 배정도 다시 받았다. 근데 하필이면 나를 가장 못살게 구는 주한이란 놈이랑 짝이 되었다. 이놈은 질긴 놈이라 여러 번 치고받고 싸움을 하고 욕을 해대도 다른 아이들과 달리 괴롭히는 것을 멈출 생각이 없는 놈이었다. 자기와 짝이 된 게 불만이었던지 책상에 금을 긋고는 내 물건이 넘어가기라도 하면 칼로 다 도려내었다. 하루는 가방에 지렁이를 넣기도 했다. 그래서 내가 지렁이를 칼로 잘라 필통에 도로 넣어줬더니 보자마자 주먹질을 해댔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죽기 살기로 덤벼 그 놈의 코피를 보고 말았다. 하지만 그 놈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의 코피로 내 노트에 무당집 미친 애라고 써놓았다. 그 놈을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하다. 주한이와 짝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을 때 수업 시간 내내 연필로 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장난을 치던 주한이가 바닥으로 걸상이 툭 하고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눈알을 하얗게 뒤집고 쓰러졌다. 입에서는 거품이 부글부글 쉴 새 없이 뿜어나왔고 몸이 마치 감전된 물고기처럼 정신없이 파닥거렸다. 순식간에 주한이 곁에 겹겹이 아이들이 에워쌌고 교실은 비명을 질러대는 아이들의 울음바다가 되었다. 놀라서 뛰어온 선생님이 손수건을 꺼내 돌돌 말아 입에 재갈을 물렸지만 주한이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나는 보육원에 있을 때 간지를 앓는 아이가 개거품을 물고 쓰러진 걸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주한이의 증상은 그것과 비슷해 보였지만 달랐다. 나는 그때 분명히 보았다. 얼굴 반쪽이 푸른 반점으로 뒤덮인 여자아이가 주한이 목에 줄넘기를 감고 잡아당기는 것을 그 여자애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난 꼼짝할 수 없었다. 여자애는 내 또래로 보였다. 도끼 서린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졌다. 전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목을 감을 줄넘기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나를 보며 씩하고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주한이 배 위에 올라타서 공중공중 뛰었다. 나는 운동장으로 들어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기절했다. 일어나 보니 양호실이었다. 양호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한이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것 같았다. 나는 간이 침대에서 부스스 일어났다. 힘이 다 빠져나간 듯 기운이 없고 두통이 심했다. 간이 침대를 가리는 커튼 뒤로 그림자가 스쳤다. 커튼을 걷자 아무도 없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일어서는 순간 교실에서 본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넌 누구야? 질문을 하는 내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너를 돕고 싶었어. 내가 왜?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봤어. 넌 사람이니? 너도 알잖아. 내가 죽었다는 거. 근데 주한이는 죽이진 않았어. 여자애와 대화를 하는 동안은 교실에서와는 달리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이 여자아이는 우리 학교를 다녔었다고 했다. 얼굴에 푸른 반점 때문에 머리를 길러 항상 가리고 다녔는데 학교에 들어오자 모든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고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했다. 나와 비슷한 아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급생 남자애들이 줄넘기로 몸을 묶어 미술실 캐비닛에 가두었다고 했다. 토요일 밤과 후였기에 여자애는 홀로 어둠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싸웠을 것이다. 월요일이 되어 여자애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죽은 뒤였다. 온몸이 꽁꽁 묶여 움직일 수도 없어서 캐비닛 문을 열려고 얼마나 머리로 받았던지. 발견된 당시 여자애의 머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푸른 반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여자아이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했던 내가 안타까웠다고 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는데 자신에게는 힘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힘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주한이의 계속적인 괴롭힘에 참지 못하고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내가 처음으로 힘을 빼앗긴 순간이기도 했다. 여자애한테 좋은 곳으로 가라고 했지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여자애를 뒤로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아이들이 나를 노려봤다. 따가운 시선을 참으며 책상에 앉아 칠판을 닦던 아이가 나를 향해 칠판 지우개를 던졌다. 다 너 때문이야. 주한이 아프라고 내가 주문 건 거지. 아니면 할머니한테 일러서 할머니가 주한이 저주한 거야.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아이들까지 공책이며 가방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마구 던졌다. 도대체 어린아이들이 저주라는 단어를 어찌 알았을까? 힘이 빠진 나는 저항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힘을 내야 했다. 싸워야 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몸은 꼼짝할 수 없었지만 뱃속에서부터 튀어나오는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온 교실에 메아리치더니 교실 유리창들이 순식간에 와장창 깨지며 교실 안으로 우르르 쏟아졌다. 놀란 아이들은 우왕좌왕 교실을 빠져나가려고 뒤얽혔고 수십 개의 비명이 교실 밖으로 흩어졌다.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하루아침에 귀신 들린 미친년으로 낙인이 찍힌 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권유받았다. 좋게 말해 권유지 다른 학교로 가지 않으면 즉시 퇴학을 시키겠다고 할머니에게 말했다. 내 손을 잡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몇 날 며칠을 우셨는지 모른다.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저려온다. 나는 전학을 가지 않았다. 전학을 가도 분명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 분명했다. 할머니도 그것을 아셨던지 학교에 가고 싶어질 때 가라며 가정교사를 붙여주셨다. 할머니는 다 아셨던 걸까?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으셨다. 자신을 책망하듯이 더욱 나를 위한 기도에 매진하셨다. 한 번씩 짐을 꾸려 며칠씩 산 기도를 드리고 오시기도 하고 100일 동안 손님도 물리시고 신당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기도 했다. 할머니의 기도가 깊어갈수록 나의 기운은 가라앉는 듯했지만 그 이후로도 1년에 한두 번씩 호되게 앓곤 했다. 나는 다시는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16세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을 했지만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대학에 가기 싫으면 유학이라도 가거라. 싫어요. 왜 싫다는 거냐? 공부를 해야 평범하게 살 수 있어.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생각이 있을 게 아니냐? 할머니는 너를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어. 난 그냥 할머니하고 살래요. 안 된다. 지금이야 할미가 너를 지켜주지만 할미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냐? 할머니가 왜 죽어? 그런 말씀 마세요. 하늘이 너는 어떻게든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살아야지. 나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노력이 아무리 깊어도 내 깊은 곳에서 커져만 가는 나의 힘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다. 할머니는 나에게 있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셨다. 잘 들어라. 너에게 귀신들이 보이는 이유는 너한테는 그들을 저승으로 인도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란다.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한다면 그들에게 사람을 해할 수 있는 힘을 줄 수가 있다. 하지만 아직 내가 어려서 내 힘을 조절할 수가 없단다.
다행스레 착한 귀신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내 힘을 빼서 나쁜 짓을 하려는 악귀가 있을 수도 있다. 너의 힘을 조금 나누어 쓰는 거라면 몰라도 그런 나쁜 귀신들이 내 힘을 모두 뺏어 버리면 넌 죽을 수도 있어. 힘을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 난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오는 열병의 이유도 알 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열병을 앓는 날에는 외출길에 유난히 많은 귀신들을 보았던 것 같다. 그 귀신들은 하루 종일 따라다녔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둘씩 드러났다. 무슨 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집에 돌아오는 골목길까지 따라왔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사라졌다. 나는 그때부터 더욱 조심을 했다. 할머니에게 나에 대한 특별한 능력을 들은 후 오히려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귀신들을 저승으로 보내주며 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 힘을 빼앗기고 싶지도 않았고 더더욱 그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다. 난 평범해져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배울 수 있는 것을 모조리 배우기 시작했다. 평생 배움에 허기진 사람처럼 미친 듯이 머릿속에 끊임없이 채웠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에겐 자격증이 하나둘 늘어갔다. 배워놓으면 난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귀신들 장난에 절대 놀아나지 않을 거야. 난 20살이 되면서 할머니 말씀대로 유학 준비를 시작했다. 학교를 알아보고 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 최대한 귀신을 보지 않기 위해 외출을 할 때는 바닥만 보고 다녔다. 그런 나를 보며 할머니도 기뻐하셨다. 준비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가 날아왔다. 할머니를 홀로 두고 떠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할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가라며 서두르셨다. 그렇게 출국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했다. 그놈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출국을 한 달 앞둔 어느 날이었다. 20대 초반의 사내가 술 냄새를 풍기며 찾아왔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할머니가 외출하셨다는 말에도 그 남자는 다짜고짜 나를 밀치고 들어와 안치에 들어와서는 이 방 저 방 문을 열어 확인을 하더니 별채 신당까지 가서 할머니가 안 계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씩씩거리며 돌아섰다. 야, 내 할머니 오면 송춘배가 다녀갔다고 전해. 다시 올 테니 준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늙은이가 알아들을 거야. 알았어? 그놈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내리더니 전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듯 으름장을 놓았다. 무섭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대문에 빗장을 걸어 닫고도 한참을 떨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내내 그놈의 욕설이 들려왔다. 할머니는 여러 군데 보육원을 후원하셨는데 송춘배 역시 보육원에서 할머니의 정기적인 후원을 받았던 아이 중에 하나였다. 보육원에서 살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정착금을 받고 나와서 독립을 해야 했다. 송춘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보육원을 나와 독립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정착금으로 받은 돈도 한탕 크게 벌어보려는 요행으로 어린 나이에 도박판에 끼어들었다 다 날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던 놈이었다. 푼돈이라도 만질라 치면 다시 도박판의 유혹을 벗어날 수 없었고 그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점점 폐인이 되어갔다. 송춘배는 노숙을 일삼다가 보육원에서 후원해주던 할머니를 찾아 나선 꼴이었다. 처음엔 돈을 붙여달라고 전화를 해서 할머니가 몇 번 보내주신 것 같은데 보내오는 돈이 성에 안 찼는지 이제는 당당히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는 그놈의 행실을 보아하니 좀처럼 쉽게 떨어져 나갈 놈이 아니었다. 할머니께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불쌍한 중생이니 그냥 두라고만 하시고 출국 날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걱정이 앞섰다. 며칠 후 그놈은 또다시 찾아왔다. 할머니는 순순히 200만 원을 건네주셨다. 그런데 고작 이것뿐이냐며 돈을 들고 깐족거리더니 뒤를 돌아 나가면서 말을 흘렸다. 할멈, 손녀가 무척 미인이야. 내가 저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 예쁜 손녀를 잘 간수하려면 이걸로는 부족하지.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말이야. 일주일 후에 다시 올 테니 기다리고 있으라고. 송춘배의 음흉하고 비열한 웃음소리에 소름이 끼쳤다. 할머니와 나는 일주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몰랐다. 할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고 그냥 돈을 챙겨주신다며 은행에서 1000만 원이라는 큰 돈도 찾아다 놓으셨다. 하지만 그 극악무도한 놈이 이 돈으로 나가 떨어지지 않을 듯 싶었다. 내가 떠나면 할머니는 어떡하지?
눈앞이 캄캄했다. 할머니 유학 포기할게요. 할머니 혼자 두고 떠나는 게 맘이 안 놓여. 무슨 소리냐?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렴. 할미는 신당에 계신 신들이 보호해 주실 게야. 근데 송춘배는 일주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한편으로 두렵기도 했지만 할머니와 나는 며칠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것에 조금씩 안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심을 한 것이 내 일생의 한으로 남을지 그때는 몰랐다. 짐을 챙기다가 비상용 약을 챙기는 것을 깜빡하여 약국에 다녀온 사이 집안은 정적이 감돌았다. 분명히 닫고 나간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 자갈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떨어져 있었다. 순간 뇌리를 스치는 당혹함과 함께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나는 미친 듯이 안채로 뛰어들었다. 방이란 방은 문이 죄다 열려 있고 장롱이며 문갑의 서랍들이 떨려 나와 널브러져 있었고 할머니가 찾아다 놓은 1,000만 원과 내 가방에 들어있던 유학가서 사용할 생활비까지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였다.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다시 별채 신당으로 뛰었다. 그곳 역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신당에 들어서자 벽에 붙어있던 탱화들은 다 찢겨 있었고 신당에 모셔진 불상과 몸주 신상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고 꽃들이며 오색 연등까지 뜯어져 있었다. 할머니의 금고도 부서져 있었다. 이 금고는 신들이 벌어주신 돈들을 신들의 몫으로 따로 떼어 보관하는 장소였다. 적어도 수천만 원 안이 더 이상 들어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놈이었다. 분명 그놈이 확실했다. 근데 할머니가 보이시질 않는다. 어디 계신 거지?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불길한 예감이 떠나질 않았다. 죽을 것만큼 심장이 타들어갔다. 할머니를 찾아야 해.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지? 다행히 할머니가 피했다면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랐다. 할머니 죽으면 안 돼. 온 집안을 실성한 사람처럼 샅샅이 뒤졌다. 내 얼굴은 눈물 범벅이 되어 젖어 있었고 이성을 찾을 수가 없었다. 안치와 별채에 안 계셨고 분명 마당 어디에도 안 계셨다. 나는 광으로 뛰었다. 광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내 마음은 1000가지 망상으로 갈피를 못 잡았다.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싸늘한 할머니의 시체. 둔탁한 몽둥이로 가격을 했는지 할머니의 머리가 깨져 있었다. 이런 천청병력이 무슨 말이란 말인가. 할머니가 얼마나 손에 힘주어 쥐고 있었는지 할머니 손톱에 손바닥 살점이 박혀 있었다. 그 손이 그 피 묻은 손이 지금도 잊히질 않는다. 아직도 그날의 흉몽이 간간히 나를 괴롭힌다. 그놈을 잡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다. 단순 강도 사건, 원한도 없었고 금품을 노린 강도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나는 송춘배가 찾아와 협박을 했었다는 말을 목에 피가 나도록 경찰들에게 말했지만 심증만 있지 물증이 없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면 불렀지. 무조건 잡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심증만 가지고 지명 수배를 내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어린 나로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할머니 신딸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홀로 남겨진 집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른다. 또다시 나는 혼자가 되어 있었다. 할머니와 사는 동안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서러워 본 적 없었는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을 울다 지쳐 잠이 들고 잠이 깨면 다시 울었다. 할머니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벌써 떠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머니 얼굴은 보고 가셔야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할머니 없이 어떻게. 나도 할머니 따라갈래요. 나의 특별한 능력으로도 할머니를 볼 수는 없었던 걸까? 아무리 애원을 해도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나도 죽으리라 맘먹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 분명 환청은 아니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잡귀신들의 장난인가 싶어 할머니가 주신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아이야 눈을 떠 보아라. 따뜻한 목소리에 눈을 떠보니 어릴 적 꿈에서 보았던 선녀님이 계셨다. 나는 너의 할미가 모시던 선녀니라. 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다른 신은 다들 천상으로 올라가셨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러줄 말이 있어 잠시 왔다. 내가 그놈을 찾을 수 있게 너의 눈이 되어주마. 단 너의 할미가 진정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잘 생각해서 행동해야 한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말이 끝나자 내 눈 안으로 빛이 들어오더니 그놈이 보였다. 파렴치하게도 너무 편안한 모습으로 만화방 한 귀퉁이에서 만화를 보며 낄낄거리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삭일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진정 원하던 것. 아마 할머니가 지금 내 모습을 보신다면 복수 따위는 잊고 평범하게 살아가라 말씀하셨겠지.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것 따위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저 그놈에게 나에게서 할머니를 뺏어간 놈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나는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저놈을 내 손으로 갈갈이 찢어 죽이고 나도 이 한 목숨 귀신들에게 던져주리라. 그놈은 생각보다 먼 곳에 있지 않았다. 그놈을 찾아 나서기 이전에 할 일이 있었다. 집과 신당에 있는 모든 부적을 떼어내고 주위의 귀신들을 불러 모았다. 내 힘을 나누어 준다는 말에 잡귀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만화방에서 시시덕거리며 만화책을 보고 있는 놈을 보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목을 눌러 죽여버리고 싶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 그렇게 도움을 주었건만 탐욕에 눈이 멀어 은혜를 피로 갚은 개만도 못한 새끼가 바로 이놈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진정해야 했다. 그놈이 나와 눈이 마주치자 순간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다. 내가 여기까지는 웬일이냐? 왜 한번 네 몸뚱이 맛 좀 보여주려고 행차하셨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왜 날 찾아와? 네 할미 없으니 나랑 살림이라도 차리시게.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새끼였다. 치미는 분노를 가까스로 진정시키고 그놈을 집으로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역시 단순하고 무식한 놈이었다. 할머니가 그놈 앞으로 남겨놓은 유산이 있다는 말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해벌쭉 입을 벌리고는 읽고 있던 만화책을 집어던져버리고는 내 뒤를 개처럼 따라왔다. 할망구가 나한테 뭘 남겼대? 죽기 전에는 짜게 굴더니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많았나 보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잡귀들이 하나둘 그놈 주위를 에워싸는 것이 보였다. 이제 시작이다. 나는 손가락을 물어뜯어 툭하고 터져나오는 피를 마당에 뿌렸다. 내 피가 마당에 뿌려지자 온갖 잡귀들이 미친 듯이 흥분을 했다. 그놈은 나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슬슬 뒷걸음질 치더니 대문을 향해 주랭랑을 쳤다. 그놈이 문에 다다르자 삐거덕 소리를 내며 대문은 굳게 닫혔다. 분명 그놈 눈에도 잡귀들이 보였으리라. 소리를 미친 듯이 질러대며 그놈은 발광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할머니의 복수를 해주마. 잡귀들아 저놈을 죽여버려라. 죽는 순간까지 아니 죽은 후까지 처절히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살려줘.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난 그날 이후로 여기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단 말이야. 일말의 양심도 없는 새끼.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너 같은 놈을 두고 한 말이었어. 이미 잡기 몇은 그놈의 다리를 잡아 뽑고 있었다. 살려줘. 일부러 죽인 건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흥분을 천천히 해. 천천히 고통을 최대한 느끼게 해줘. 가장 저놈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놈에게 남은 내 힘을 다 주지. 내 말을 들은 잡귀들은 하나같이 입맛을 다시며 그놈에게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잡귀들의 소나기가 회오리 치듯 뻗어나가자 그놈은 벌써 오줌을 바지에 지리고 대굴대굴 굴러대며 돼지 멱다는 소리를 뿜어냈다. 잡귀한 녀석이 그놈의 한쪽 눈알을 한순간에 뽑아 먹어치워버렸다. 춘배는 비명을 지르며 남아있는 한쪽 눈알을 좌우로 빠르게 굴리면서 도망갈 구멍을 찾았다. 그러자 다른 녀석이 앙상이 드러난 손가락뼈를 뾰족이 세우고 춘배의 얼굴을 긁어내렸다. 얼굴 살점이 우두둑 떨어져 나가며 그놈의 희끗한 광대뼈가 그대로 드러났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놈이 나머지 눈알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찍어 휘젓더니 뽑아버렸다. 나는 그놈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이없게 죽어가는 심정이 어떠냐? 죄 없는 우리 할머니를 억울하게 죽이고 내가 맘 편히 살 줄 알았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숨통을 서서히 조여주마. 내 한 가닥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처절하게 죽여주마. 내가 분노에 휩싸일수록 잡귀들 또한 잔인함이 더해갔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그놈을 갈갈이 찢어버리기 시작했다. 귀를 뜯어내고 머리 가죽을 벗겨내고 사지를 마디마디 끊어냈다. 사방으로 피가 튀며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잡귀들의 극악함은 춘배의 숨이 끊어진 후에도 멈추질 않았다. 죽어서도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다음 생에서는 그렇게 살지마. 아니 너 같은 건 다시는 태어나지마. 인간이 싫었다. 인간이 증오스러웠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 자신의 은인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인간이 싫었다. 그놈의 최후를 보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잡귀들에게 외치며 나 자신을 놓았다. 약속대로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 온몸이 악몽에서 몸서리치다 깨어난 듯 땀이 끈적거렸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내 의식은 아득했고 내가 살아있는지 죽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목구멍이 따끔거렸다. 의식 저편으로 둔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전히 꿈을 꾸는 듯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것마저 힘겨웠다. 정신이 들었나 보군. 물부터 마셔봐. 내 목을 받쳐 일으키는 단단한 팔 근육을 느끼며 내 눈으로 흐릿한 피사체가 들어왔다. 그 사람이 건네는 물을 마시고 간신히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정신을 차리려 애울수록 온몸으로 전해지는 통증은 더해갔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굴까? 내가 죽지 않았던가? 이 사람이 나를 구한 건가? 어린 것이 참 대단하더구나. 내 덕에 고생 좀 했다. 내가 여태껏 사냥꾼 노릇을 했지만 너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처음 알았다.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나. 갑자기 밀려오는 설움에 한참을 복받쳐 울었다. 그렇게 서너 시간 울음을 토해낸 후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그 사람은 내가 울고 있는 동안 바라망보다 찬 물수건을 건넸다. 냉동실에 얼려놓은 물수건이었는지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웠다. 한참을 물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나서야 나를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도 작은 키는 아닌데 여태껏 본 남자들 중에 가장 큰 것 같았다. 190은 좋게 돼 보이는 키, 떡 벌어진 어깨, 덩치도 산만한 것이 흡사 거인 같았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긴 했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눈이 부리부리하고 뭉툭한 콧날, 머리카락이 덥수룩하니 이발소 가본 지 몇 해는 돼 보였고 얼굴반을 가릴 만큼 수염이 시커멓게 나서 산도적을 연상케 했지만 따뜻하게 웃어주는 미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이 놓였다. 그 아저씨의 이름은 무기였다. 성도 없고 이상한 이름이었지만 난 그 이름이 그와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나는 닷새가 넘도록 몸을 거동하기 힘들었다. 나도 어떻게 된 사정인지 자초지종을 알고 싶었지만 무기 아저씨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내가 하루라도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무기 아저씨는 나를 딸처럼 극진히 간호해 주었다. 아저씨의 정성을 느낄 때마다 나는 순간순간 떠오르는 할머니 때문에 눈물을 씹어 삼켜야 했다. 무기 아저씨 집에는 아저씨와 나 외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다.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고 결혼을 안 했는지 다른 가족이나 아이들도 없었다. 심지어 흔한 사진 하나 걸려 있지 않았다. 몇십 명이 살아도 되겠다 싶은 커다란 2층 집. 멋들어진 정원수가 가득한 넓은 정원. 하지만 남자 혼자 살았던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실내와 앞뒤 베란다에는 처음 보는 온갖 난초들과 꽃나무들이 빼곡했고 음식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우스운 생각이지만 내게 보이지 않는 무기 아저씨의 아내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을 해보기도 했다. 내 몸이 거의 나아갈 무렵 무기 아저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하늘아,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니? 내가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내가 불러다 놓은 잡귀들로 그곳은 난장판이었다. 그때 내가 그곳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넌 그대로 잡귀의 먹이가 되어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 힘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다시는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할머님이 그렇게 되신 건 피를 토할 일이지만 너의 능력으로 복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나쁜 일이다. 죽어 마땅한 놈이지만 하늘아, 그놈은 뒤탈이 없도록 내가 깨끗하게 처리했으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말거라. 마당에 풀어놓은 잡귀들도 다 저승으로 돌려보냈다. 무기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자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 이곳에 와 있는 동안 언뜻 끔찍한 장면이 떠오르면 두통을 수반한 찜찜한 기분이 좀처럼 개운해지지 않았었다. 무기 아저씨가 귀신 잡는 사냥꾼이라니 할머니가 하시던 일과는 다른 것 같았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쁜 악귀 잡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 그렇게 무기 아저씨 집에서 한 달을 머무르면서 아저씨나 나나 더 이상 그날의 비극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지내는 동안 무기 아저씨를 믿고 의지했지만 이대로 지낼 수는 없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다. 할머니와 내가 살던 집이 나 몰라라 내팽개쳐지는 건 더욱 견딜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모든 신들은 떠났지만 별채에 있는 신당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었다. 아저씨,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거실 소파에서 신문을 보시던 무기 아저씨가 고개를 들어 나를 무심히 쳐다봤다. 갈 때 가더라도 밥은 먹고 나가. 너 걸어 다닐 때 뼈다귀들 부딪히는 소리 난다. 날씬한 거죠. 그리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아요. 자꾸 기대 버릇하면 혼자 못 살아요. 아저씨는 껄껄껄 호탕하게 웃으시더니 알았다는 듯 가보라며 손짓을 했다. 나는 내심 집을 나오면서 다시 오라고. 아니 가지 말고 같이 살자며 붙잡지 않은 아저씨가 못내 서운했다. 하지만 그 아저씨와 무슨 피부치가 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그 집에 더부살이를 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날 구해주고 한 달간이나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오히려 아저씨는 나에게 있어 생명의 은인이 아닌가. 고마움도 모르고 오히려 뻔뻔하게 기대려고 하는 나 자신이 그동안 많이 나약해졌음을 느꼈다. 나는 할머니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주머니를 뒤졌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아보니 먼지뿐이었다. 설마 빈털터리는 아니겠지. 차비도 없고 걸어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며 무심코 점퍼 안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뭔가 묵직한 게 잡혔다. 30장은 좋게 돼 보이는 만원짜리가 편지와 함께 반으로 접혀 있었다. 정리되는 대로 빨리 돌아오라는 무기 아저씨의 편지 내용에 주책 없이 눈물이 흘렀다. 대문 앞에 서자 막상 들어가려니 선뜻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꾸만 할머니 손을 잡고 처음 왔던 때가 생각났다. 내가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던 이곳. 할머니의 명성으로 국과 신도가 끊이지 않아 늘 사람들로 북적였던 이곳이 인적 없는 적막한 곳으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용기를 냈다. 마당에 들어서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걸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다. 별채 신당도 말끔히 정리가 되어 그냥 재단만 놓여 있었다. 안채로 가보니 미닫이문에 명함과 메모가 하나 붙어 있었다. 변호사였다. 전화를 걸어보니 도대체 어디에 가 있었냐며 행방이 묘연해진 나를 한참 찾은 듯했다. 변호사를 만나자 곧바로 나에게 봉투를 건넸다. 할머니의 유언장과 할머니가 친필로 적은 편지가 한 통 들어있었다. 유언장에 할머니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생명보험과 연금보험까지 수혜자가 나로 되어 있었다. 일부분 내가 있던 보육원에 보내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세금을 공제하고도 3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할머니가 평생을 정성과 눈물로 모으신 돈이었다. 이 집은 어느 노수님이 암자로 쓰신다고 벌써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일주일 후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니 그 안에 비워주면 된다고 했다. 이런 일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 난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할머니의 편지에는 놀랄만한 사연이 적혀 있었다. 내 부모에 관한 이야기, 할머니와의 인연, 할머니가 후원하던 보육원에서 나와의 필연적인 인연까지. 그랬구나. 할머니와 내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다. 사무쳤다. 아팠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을 품에 안고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을 눈에 담고 또 담았다. 잊히지 않게 가슴에 새기며 그 집을 뒤로 얹혀 나왔다. 이젠 정말 혼자였다. 누구도 나를 보살필 사람 하나 없는 완전한 독립체가 되어버렸다. 한순간에 끈 떨어진 연처럼 어미 잃은 아기 새처럼 길을 잃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했다. 그땐 할머니가 남겨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옳은지도 몰랐던 것 같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정답이 없었다. 쉬고 싶었다. 지치고 슬펐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호텔에서 며칠을 잠만 자며 보냈다. 거처를 마련해야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계속 잠만 잤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 당연히 호텔 직원이라니 생각하고 문을 열자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느낌의 여자가 반색을 했다. 그 여자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화장수를 얼마나 뿌렸는지 역한 냄새가 훅 풍기자 구토가 쏠려왔다. 그 여자는 고모였다. 내 아버지가 남겨준 모든 것을 빼앗고 6살 난 어린 조카를 보육원 앞에 갖다 버린 비정한 여자였다. 그래도 내다 버린 곳이 보육원 앞마당이니 감사라도 해야 하나. 근데 이 여자가 나를 어떻게 찾은 거지? 쥐새끼 같은 인간, 돈 냄새라도 맡고 찾아 나선 꼴인가. 이 여자를 보는 순간 일그러진 내 얼굴이 펴지지 않았다. 피가 거꾸로 쏟아져 얼굴로 몰리는 것 같았다. 메스꺼림을 억지로 눌러가며 숨을 간신히 쉬었다. 하늘아 나 기억나지? 고모야.
내 얼굴을 확인하자 막무가내로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무식하고 뻔뻔한 건 여전했다. 소파에 앉아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이내 침을 꼴깍 삼키고는 제 할 말을 짓걸려댔다. 그동안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널 그렇게 보내고 밤잠을 하루도 편하게 자본 적이 없구나. 백방을 찾아다니며 수소문을 해도 입양을 갔다고는 하는데 누가 데려갔는지 당초에 알려줘야 말이지. 내 고모부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널 보냈다만 지금껏 널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핏줄 하나 있는 것을 애구구.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은 함께 살아야 하는 거야. 응. 거짓말. 자기가 어쩔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다니. 쓸모가 없어지자 버린 주제에. 더더구나 저 억지스러운 눈물 콧물은 뭐란 말인가. 하지만 고모란 여자는 나를 찾아온 본심을 이내 드러냈다. 사실은 고모부란 그 작자 사업 실패하고 이혼했단다. 자식 새끼들은 아비 따라 미국으로 가버리고 혼자 살려니 너무나 외롭고 힘들구나. 듣자 하니 널 입양했던 사람이 뭘 좀 남겼다던데. 너와 난 가족이니까 고모 도와줄 거야. 그렇지? 아직 20살도 안 된 너한테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있니? 고모가 맡아서 관리하면 너 대학 갈 때 등록금도 하고 너 시집 갈 때 혼수도 해주고 결혼식도 시켜주고 그럴게. 내가 갖겠다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시집 갈 때까지만 관리를 하는 거지. 하늘아, 고모 마음 알지? 핏줄이라는 게 뭐야? 핏줄은 다 돕고 살라고 있는 거야.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어렸을 때는 가증스러운 얼굴과 번들거리는 새빨간 립스틱이 발라진 두툼한 입술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끊이지 않는 수다를 난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었다. 이봐, 아줌마. 나 20살 넘긴 지 오래됐거든.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거라면 난 내 온몸에 피를 다 뽑아버려서라도 거부할래. 당장 꺼져버려. 그리고 내 눈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아줌마가 또다시 막무가내로 나를 찾는다면 그땐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핏줄을 다 갈아 마셔버릴 거야. 뭘 그렇게 놀라시나. 그리고 그 눈깔 소중히 간직해. 다시 찾아오면 그 눈깔부터 뽑아서 잘근잘근 씹어줄 테니까. 뭐해? 꺼지라고. 나의 거친 말에 그 여자는 입이 떡 벌어져 아무 소리도 못 내더니 버둥버둥 기어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다. 이 하늘, 어릴 적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기만 했던 꼬마가 아니야. 나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악을 써대다니 나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날 할머니가 날 입양하지 않았다면 유언장에 쓰셨을 일을 했다. 변호사와 만나 한참의 상의 끝에 내가 있던 보육원에 5억을 기부했고 나머지 돈은 그곳의 아이들을 위해 신탁을 만들었다. 물론 춘배 그놈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의 한 해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하고 병이 생겨 큰 돈이 들어갈 때에만 그 돈에 손을 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으니 나름 안전장치는 한셈이었다. 이 큰 돈을 계속 가지고 있어 봐야 계속해서 똥파리들이나 끌게 분명했기 때문에 난 정리를 해야만 했다. 난 그제야 진정한 혼자가 된 것 같았다.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고 갈 곳도 없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투련했다. 할머니 나 빈털터리 됐어. 하지만 마음이 편해 할머니. 정말 잘했지. 나 아니었음 어차피 보육원으로 갈 돈이었잖아. 나 정말 잘한 거지. 근데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빈 허공에다 푸념만 쏟아내며 한참을 서성이기도 하고 어딘지 알 수 없는 곳을 배회하기도 했다. 어슴풀의 저녁 노을이 하늘을 빨갛게 물들일 즈음 나는 무기 아저씨 동네 놀이터에 와 있었다. 목적지를 정한 것도 아닌데 내 발걸음은 이곳을 향해 있었다. 막상 오기는 했지만 염치가 없어 무기 아저씨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허기도 졌다. 내가 밥은 먹었던가? 나도 살아있는 짐승이라고 나 살 궁리는 하는구나. 빵하고 우유를 편의점에서 사서 대충 때우고는 다시 놀이터에 와서 그네를 탔다. 그네에 앉아있는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땅만 연실 뚫어져라 파고 있는데 내 그림자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겹쳤다. 집에 안 들어오고 뭐하는 거야. 어린 계집애가 겁도 없이 며칠씩이나 외박이나 하고 말이야. 경찰서에 가서 가출 신고할 뻔했잖아. 밥도 뭐 서도 먹고 다녔구먼. 이거 피골이 상접한 거 봐라. 털복숭이 무기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나는 말없이 무기 아저씨에게 안겨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울보구나. 우리 하늘이. 이 녀석 키만 삐죽하니 커다랬지 살이 너무 없네. 이제부터 잘 먹여서 토실토실 살 좀 찌워야겠다.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무기 아저씨의 투박한 손길이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버렸던 내 마음까지 녹아들 만큼 무척이나 따스했다. 그렇게 나는 무기 아저씨와 살게 되었다. 아저씨는 무척이나 부유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남 부러울 것 없이 자랐지만 20대부터 남들이 갖지 못한 이상한 능력을 알아차리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다 지금은 어쩌다 보니 부모 형제들과 연을 끊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무기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말라며 어색한 웃음만 웃어 보였다. 나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을 캐묻고 싶지는 않았다. 무기 아저씨도 나처럼 힘겹고 쓸쓸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무기 아저씨의 커다란 어깨가 초라해 보였다. 그 사건이 있던 날 무기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무기 아저씨는 나의 힘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신신당부하셨다. 나도 아저씨에게 다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힘을 방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경우 난 내 힘으로 그 복수를 돕겠다고 했다. 아저씨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하시는 듯 하셨지만 산 사람을 해하는 것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힘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나도 악귀에게 힘을 빼앗겨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단련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부터 합기도와 격투기를 배웠다. 스스로 힘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나는 무기 아저씨가 사냥을 나가실 때 가끔 따라 나서기도 했다. 무기 아저씨는 눈에 보이는 악귀들을 오로지 단도봉을 휘둘러 힘으로만 때려잡는 단순무식한 방법을 쓰셨다. 그 무시무시한 단도봉도 무기 아저씨가 집어들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그마한 장난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뛰던 악귀들도 아저씨의 방망이질 한 번이면 순식간에 갈갈이 찢겨 연기처럼 사라져갔다. 악귀를 처치하는 무기의 아저씨의 솜씨에 놀랍기도 하고 속이 후련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도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본격적으로 일을 배워 악귀 헌터가 돼보겠다고 하니 무기 아저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셨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라며 다시 공부를 해보라고 하셨다. 날 공부시킬 여유는 있으니 대학을 들어가던지 아니면 준비하던 유학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무기 아저씨도 할머니가 그렇게도 바라시던 삶을 나에게 바라고 계셨다. 하지만 나도 무기 아저씨도 알고 있었다. 아저씨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고 포기하셨듯이 나 역시 그래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무기 아저씨는 의뢰를 받아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저씨의 감을 따라 사냥을 나가셨다. 그렇게 사냥을 다녀온 아저씨는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거실에서 바로 쓰러져 잠이 드실 만큼 힘들어 하셨다. 그런 아저씨가 측은하고 안쓰러웠지만 그때 내가 무기 아저씨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평생을 아물 것 같지 않았던 내 상처는 바쁜 하루하루 무기 아저씨와의 생활 덕에 그리고 무심히 흘러가는 시간과 망각이라는 것 덕에 조금씩 아물어갔다. 내 인생에 있어 또 다른 인연을 만나던 날 아저씨가 이상하게 감이 안 좋다고 하면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집에 있으라 하셨다. 평소 같으면 아저씨의 말을 들었겠지만 그날은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홀린 듯 무기 아저씨의 뒤를 밟았다. 무기 아저씨의 뒤를 밟아 찾아간 곳은 공사가 중단된 곳 같기도 하고 공사를 하다가 밤이 되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인지 알 수 없었다.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여기저기 들쑥날쑥 튀어나온 철골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무기 아저씨는 벌써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셨고 잠시 망설이다가 나 역시 아저씨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횡하니 습하고 퀴퀴한 먼지가 떠돌았고 엉성한 골격 사이로 초승달빛이 가늘게 새어들었다. 폐건물이 분명했다. 넓고 적막한 내부 중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철근으로 묶여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계단을 밟는 순간 출렁이며 삐그덕 소리가 요란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오르는데 뒷덜미를 누군가가 잡아당기듯이 머리가 쭈뼛 섰다. 난 주위를 살폈다. 누군가 구석에 서 있었다. 이상하게 꼬여있는 다리, 분명히 남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길게 산발한 머리카락, 그리고 새빨갛게 충혈된 눈. 악귀였다. 그놈의 입이 갑자기 길게 찢어지더니
움직임을 알아차릴 사이도 없이 내 눈앞에 순간적으로 다가와 있었다. 악기를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차갑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 악기는 처음이었다. 너무 놀라 입이 바짝 타들어가며 흉통을 느꼈다. 누군가 서서히 숨통을 조여 오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무기 아저씨를 부를 힘도 없었다. 온몸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가고 불끈 쥔 손에도 땀이 축축했다. 그런데 그놈은 한참 동안 나를 관찰하듯 조용히 쳐다만 보더니 그 섬뜩하고 날카로운 긴 손톱을 내 얼굴에 갖다 대고는 이마에서부터 코를 지나 입술 그리고 턱까지 훑어내리더니 다시 한동안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이놈의 생각을 도대체 읽을 수가 없었다. 이놈이 공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공격해야 했다. 분명히 나 역시 악기에게 충격을 입혀 나에게서 떼어낼 수 있었을 텐데 난 숨까지 멈추고 그놈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위층에서 무기 아저씨의 법문 소리와 함께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가 들렸다. 악기를 단도봉으로 때려잡는지 자동차 타이어가 터지듯 요란한 소리가 진동을 했다. 무기 아저씨를 불러야 하는데 난 무기력하게도 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떨기만 했다. 누군가 눈과 귀를 막아놓은 듯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난 알 수가 없었다. 날카로운 무언가에 베인 듯 등과 팔에 쓰라린 통증이 느껴졌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옷이 찢어져 있고 찢어진 옷자락 사이로 찢긴 살이 벌어져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옷은 온통 피로 젖어 있었다. 눈앞에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악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고 이미 날 공격한 놈들은 다시 나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때 악기 하나가 내 목을 물어뜯으려 다시금 이빨을 들이댔다. 난 죽었구나 싶은 생각에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통증이 없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조심스레 눈을 떠보니 내가 이곳에 들어와 처음 목격했던 긴 머리의 악기가 날 공격하려던 악기의 목을 물어뜯어 먹어치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달려드는 다른 악기들을 위협하듯이 괴기스러운 소리를 토해내며 울부짖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달려드는 수많은 악기들과 싸우고 있었다. 설마 날 보호해주는 거야? 악기가 왜? 그놈은 무척이나 강했다. 하지만 그놈 혼자 싸우기에는 역부족인 듯 싶었다.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악기들이 그놈에게 달라붙어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놈에게 갈갈이 뜯겨 잡아먹혀 사라지는 악기들도 많았지만 그놈에게 달라붙어 있는 악기의 수는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았다. 그렇게 많은 악기들을 매달고도 나에게 다가오는 악기 하나라도 보일라 치면 그 악기를 나에게서 떼어내느라 자신이 상처를 입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상처가 점점 깊어가는데도 그놈은 나에게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답답하리만큼 미련한 놈이었다. 도망가. 이 미친놈아 도망가라고. 답답한 마음에 그놈에게 소리를 쳤지만 그놈은 혼자 도망갈 생각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놈의 붉게 물든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놈의 소름 끼치는 붉은 눈은 오히려 나에게 왜 도망가지 않느냐는 듯 소리치는 것 같았다. 애절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핏빛 잇몸 밑으로 삐죽삐죽한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미소를 한번 지어 보이더니 나에게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는 다시금 악기들과 죽음의 싸움을 시작했다. 이 미친놈아 악기 주제에 사람을 보호해. 내 놈이 천사야. 무기 아저씨 또한 악기들을 물리치느라 기운이 많이 빠져서인지 거친 숨을 몰아대며 그놈에게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하늘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악기를 키워? 악기는 강제적으로라도 없애야 하는 건 몰라? 저놈이 나 구해준 거야. 저놈 아니었으면 난 아까 죽었어. 갑자기 한기가 오싹하니 밀려온다. 그놈이 바싹 다가서며 눈을 치켜떴다. 그놈은 붉게 물든 눈으로 날 죽일 듯이 바라보며 소리를 질렀다. 나이도 어린 게 어때 대고 이놈 저놈이야. 난 너보다 나이가. 시끄러워. 넌 이제 내 거야. 어디서 어른 대접받으려고. 애완 악기 주제에. 무기 아저씨 또한 나의 태도에 황당하다는 듯 날 바라보았지만 난 그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눈에 힘을 주었다. 기선제압을 잘해야 해. 애완악기는 기선제압을 잘해야 만사가 편안해지는 법이야. 그렇게 그놈은 나의 애완악기가 되었고 같이 지내게 되었다. 그놈은 우리가 처음 만난 곳에서 죽었다고 했다. 재개발로 인해 그 동네가 헐리게 되었는데 뺑소니 사고로 인해 전신마비가 된 그가 집안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시공사 측에서 그대로 집을 무너뜨리면서 꼼짝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했다. 하도 박복한 인생을 살아온 그놈은 이승을 떠날 수가 없어 계속 주위를 맴돌다가 다른 악귀들과 마주쳤고 악귀들이 무서워 발악을 하다 보니 악귀를 먹는 상급의 악귀가 되었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 그놈이 날 보호하려 했던 것은 내가 누군가와 닮아서였다고 말했다. 누군지 모르지만 나와 닮았다니 무척이나 미인이었나 보다. 그리고 그놈은 나의 철저한 교육 끝에 충실한 애완악귀가 되었다. 죽어서까지 애완동물 취급받는 신세가 되어야만 하는 박복한 인생은 찾아보기 힘들지. 암 찾아보기 힘들고 말고. 그날 이후로 나의 평범한 삶을 바라던 무기 아저씨의 바람을 꺾고 나는 무기 아저씨의 사냥의 도우미 역할도 하며 남다른 삶을 살았다. 그렇게 6여 년을 무기 아저씨와 지내다가 난 독립선언을 하였고 아저씨는 무척 서운해하셨지만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마지못해 독립을 허락하셨다. 무기 아저씨는 그동안 나를 위해 모아두신 적금 통장을 건네시며 집을 구하는데 보태라고 주셨다. 내가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건 내 몫이라며 받아야 한다고 하셨다. 안 그러면 못 나간다고 했다. 큰 돈이었다. 난 그 돈을 감사히 받아 지금의 오피스텔을 샀다. 물론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융자금이 산더미지만 말이다. 여기까지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다. 지금 당장은 돈도 없고 공짜 손님들만 오글거리지만 언젠가는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